이제 본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을 진행해 주실 김영진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극초당 펄스 레이저 개발 등을 연구하시어 2021년에는 전문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빛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강연에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조금 움직여도 되죠.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영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또 쉬우면 너무 자료가 적어서 빛의 가능성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는 한 90장으로 많은데 조금 쉽고 짧게, 그리고 자료가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그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빛을 어떻게 활용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빛은 광선처럼 이렇게 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파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전자기 파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양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빛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응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했을 정도로 빛은 중요합니다. 지금 밤인데 우리 여기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빛은 주변을 이제 밝게 보이게도 하고 빛을 이제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빛의 파동의 길이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한 633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빨간색이 그렇고요. 그 빛을 활용해서 뭔가를 재면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는 299, 792, 458m/s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초 동안 빛이 한 3만 킬로 정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시간 자체는 우주 어디에 가도 변하지 않는 물리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있는데 쇠로 만든 자가 있으면 온도로 1도만 바꿔도 자의 길이가 10,000분의 1만큼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 길이를 잴 때랑 추운 나라에서 길이를 잴 때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가 있으면 자가 또 약간 처집니다. 처지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또 정확히 못 재고요. 그런 휘는 양 자체도 북극에서 남극에서 적도에서 잴 때가 다 다르고 우리가 우주의 화성이나 다른 데를 가면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가지고 뭔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자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물리 상수로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속도는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부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로 보낼 때도 그 길이가 정확해야 된다면 빛으로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잠깐만요. 예, 우리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테슬라 이후에 그 구글 이렇게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차 위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빛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그 라이다가 달려 있고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제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한 15m 정도 정밀도로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휴대폰의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그 휴대폰의 전파가 받는 신호 더하기 GPS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치를 그 정도 정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GPS 위성에 사실은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GPS 위성의 위치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이제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그 거리 측정하는 정밀도가 3cm 정도입니다. 그리고 드론에도 이렇게 레이저들이나 빛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레이저로 가공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무기들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예전에 스타워즈 관련된 광선 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레이저 무기로 먼 곳에 있는 이제 그 적들을 타격하기도 하고 뭔가 물체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kW 정도의 파워를 가진 레이저를 가지고 자동차를 한 1km 거리에서 때려주면 1초 안에 철판이 뚫리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빛이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것 중에 장점은 요 5개인데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직진성이 좋습니다. 빛을 보내면 퍼지지 않고 꽤 멀리 보내집니다. 우리 휴대폰 전파는 많이 퍼져가지고 멀리 보내기는 힘들고 기지국에서 너무 멀면 신호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빛은 되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주까지 우리가 뭔가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빛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빛을 아주 작은 공간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레이저 무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열을, 그러니까 따뜻한 에너지를 여기서 저기 멀리까지로 보내고 싶을 때 열은 전도, 대류, 복사 3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데 멀리까지 에너지를 보내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빛으로 보내면 빛의 속도로 타겟까지 에너지가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게 모을 수 있냐고 하면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빛은 한 100 나노미터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00분의 1 되는 정도의 작은 영역 안에 빛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빛을 모으면 대부분의 물질을 다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속하고 세라믹하고 뭐 다이아몬드도 다 가공이 되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공할 때도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장점이 진공 중에서도 빛은 잘 전파를 합니다. 우주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뭐 다른 부분들도 전달이 힘들지만 빛은 진공 중에서도 아무 미디엄 없이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물리 상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다 똑같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은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공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싶으면 고무공에 자를 딱 대는 순간 고무공이 살짝 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의 크기하고는 다른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돼서 뭔가를 측정하고 싶을 때 우리의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빛은 그런 무게가 없고 터치를 할 때도 그런 압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어디에 응용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하고 항공우주를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산업적으로 보고 있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원자력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이쪽에 조금 더 중심을 맞춰서 빛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이번에 교수님들이 여러 분 모여서 책을 냈는데요. 책 3권을 그냥 강의하는 중에 간단한 퀴즈 내서 답변하는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책은 이따가 끝나고 드리고요. 일단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비싼 기계가 얼마일지 10% 안으로 먼저 대답하는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500조.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비싼 기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100조. 조금 더 낫습니다. 학생들이 통이 크네요. 먼저 하고 앞으로 오겠습니다. 1000억? 1000억. 비슷해졌습니다. 많이 비슷해졌는데 아쉽습니다. 900억?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100억 조금 더 많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1조 아닙니다. 이제는 속도가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아서 5천억 아닙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2천억 맞습니다. 원래는 8천억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2천억입니다. 그 2천억짜리 기계가 어디 쓰이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만들 때 쓰입니다. 반도체 패턴을 미세하게 잘 만드는데 이제 빛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라인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3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 패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긴 거의 여기 단상만한 기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계가 만들 때는 8천억 했다가 지금 많이 싸져서 한 2천억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들고요. 1년에 한 3, 40대 만드는데 회사들이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 한 2, 3년 후에 받을 수 있고요. 사실 잘 팔지도 않아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서 뭐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막 달라고 하고 하는 정도의 기계인데, 동영상은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안에도 결국은 다양한 형태로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2,000억이고 기계가 워낙 커서 큰 거 안에 핵심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 빛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인데, 우리가 빛의 파장 중에 보라색이 짧은 파장입니다. 짧은 파장에서 더 짧아지면 자외선이 되고 극자외선이 되는데, 그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가 더 작은 패턴을 볼 수도 있고 더 작은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는 우리가 회로를 그리는데, 아까 만들었던 회로 같은 걸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 패턴이 클수록 전류를 흘렸을 때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열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패턴을 작게 만들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제한된 영역 안에 뭔가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이런 극자외선 장비들이 많이 쓰이고요. 여기 장비 안에서도 웨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도 들어가고, 로봇 안에도 이제 빛을 이용한 센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UV 패터닝을 하기 위한 레이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거울들도 부드럽게 만드는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또 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시편을 그 패턴을 작게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너무 얇아져가지고 지금 3나노미터면 옹스트롱 0.1나노가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원자 30개로 반도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이고 싶지만 원자보다 작게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세로로 쌓아야 되겠다, 가로로 더 줄이긴 힘들다 해서 세로로 쌓고 있습니다. 세로로 쌓는 거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쌓을 때 문제는 이 밑에다가 위에 회로랑 밑에 회로를 연결할 때 납으로 된 그 전극 볼들을 만드는데 걔가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수십만 개, 밑에 수십만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붙였는데 높이가 하나만 다르면 위 회로랑 아래 회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높이를 재야 됩니다. 높이를 재야 되는데 걔 크기가 머리카락의 또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100분의 1 정도 되는 수십만 개를 어떻게 높이를 빠르게 잴 거냐, 그때도 빛을 이용해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좀 더 연구 내용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는 리튬이온 2차 전지 배터리로 이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극하고 음극이 있고 중간에 전해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요즘 불이 많이 나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배터리는 그라파이트로 이제 음극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에 리튬이 왔다 갔다 하다 쌓이다 보면 약간 뾰족해집니다. 그 뾰족한 부분들이 분리막을 뚫고 나가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불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극을 얼마나 두껍게 쌓을지를 되게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 불이 쇼트가 나서 불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께는 한 100마이크로 정도라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그라파이트를 쌓아야 되고요. 근데 시꺼먼 재료라서 걔는 빛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잴 것 같지만 사실 빛은 파장이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도 있지만 파장이 좀 더 긴, 아까는 이제 짧은 극자외선을 반도체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파장이 더 긴 게 우리 온열 치료 같은 거 할 때 적외선 많이 하잖아요. 근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파장들을 이용한 파장이 길어지면 또 배터리도 투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두께를, 정밀도를 또 한 나노미터 정도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잘 측정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불이 나지 않도록 공정 관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빛이기 때문에 빛의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생활에서 보면 자율주행이 가장 익숙한 그 빛의 응용입니다. 위에 보면 일반적인 조명의 빛도 있지만 주로 이런 정밀한 측정에서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는 훨씬 직진성이 좋은 빛이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똑 튀어나온 부분이 라이다고, 여기 안에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어서 이 빛을 한 방향으로 쏘면 우리가 펄스가 출발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펄스가 주변의 타겟을 맞고 올 때 시간을 잰 다음에 그 두 개의 시간 차에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타겟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한 포인트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360도로 돌려주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그 수광수자 디텍터를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를 쓰면 한 번에 이제 세로 방향을 한 번에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360도를 돌리면 이렇게 이제 주변 사물들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도 보통 이제 밀리미터 정도의 이제 정밀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밀리미터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서 쓰는 건 다 레이더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나 이제 우리 주차할 때 쓰는 건 초음파 센서입니다. 빛도 그 웨이브고 파고, 그 다음에 초음파도 파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도 파인데 파장의 길이 자체가 다릅니다. 초음파가 조금 더 빛보다는 길지만 전파보다는 좀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나오는 부분들에서 이제 자율주행 잘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강아지나 이렇게 누가 튀어나오거나 어린이가 튀어나왔을 때 바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레이더 자체는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을 거의 30cm 이상의 그걸로 인식을 해서 이게 뭔지를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레이더만 동시에 활용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그런 건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빛을 이용한 라이다들이 사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론에도 이런 카메라들이 많이 달리는데 여기 조명이 있으면 보이지만 밤에 진짜 조명이 하나도 없는 시골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용 드론 같은 경우는 밑에 이런 카메라들하고 레이저들이 많이 달려 있고요. 이제 미국에선 드론 개발이 한 30년 전에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드론 자체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하고 라이다에 대한 투자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지상 사진을 찍었을 때 차량 번호판이 인식 가능할 정도의 이제 카메라하고 비전 기술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린팅, 가공 쪽에도 레이저 빛이 쓰입니다. 아까 에너지를 되게 작은데 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사면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면서 많이 싸져가지고 FDM 같은 기계는 한 2~30만 원 정도 하면 싸진 않지만 그래도 3D 프린터를 이제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 기술은 90년대 정도에 나왔다가 한 20년 동안 또 많이 활용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을 하는 뭐 자동차나 이제 항공기 부품들은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3D 프린터는 플라스틱만 만들 수 있어서 자동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헤어 드라이기 이런 거 제품을 만들 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들 때는 썼는데 이런 데는 적용이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레이저 출력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3D 프린터로 금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도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요. 자동차 부품들도 3D 프린터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금속의 녹는 점이 한 1500도에서 한 3000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금속을 3000도를 생산 속도를 이제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 제품으로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히터를 쓰면. 집에 있는 전열기로 사실 3000도를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1kW짜리 레이저가 요즘은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레이저를 사서 파우더에 메탈 파우더에다 때려주면 0.000001초 안에 금속이 녹습니다. 그럼 이제 금속 파우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놓고 레이저로 이제 녹이면서 그럼 이제 옆에 애들이랑 녹아서 서로 붙거든요. 또 붙고 또 붙고 하면 한 장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조금 내리고 파우더를 한층 더 깔아준 다음에 또 녹이고 또 녹이고 해서 점점 쌓아가면 이런 복잡한 3차원 부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항공기 엔진이 되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터바인 엔진은 그 엄청난 연소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올릴 정도의 이제 추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람으로 빨리 열을 빼주지 않으면 재료 자체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식혀주려면 안에 기체가 엄청 빨리 들어가야 돼서 기체가 들어가는 그 채널들을 홈들을 유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복잡한 거를 기계 가공으로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3D 프린터로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때도 다 레이저들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가 이제 금속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레이저 무기가 미국에서는 함정에 이미 실전 배치가 됐고 우리도 이제 블록 1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공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드론이 날라오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걔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격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이스라엘도 전쟁 중인데 이제 아이언 돔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미사일로 뭔가 요격을 한다는 컨셉이었는데 그거를 컨셉 아이언 빔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를 여러 개 둔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실 미사일을 완전히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있는 센서나 이런 거가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원래 이제 원하던 타겟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하는 이제 아이언 빔을 만들고 있고요. 그 요격용 미사일이 사실 가격이 그래도 몇백억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레이저는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회사들의 고민은 미사일이 더 비싸고 잘 팔리는데 이제 레이저로 바뀌면 이제 계속 팔 게 없고 레이저를 한 번 사면 이제 많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품을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딴 사람들도 어차피 개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열심히 국방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해적 같은 부분에 대한 그 무역 쪽으로 아프리카 쪽이나 이렇게 운하들 따라오다 보면 이제 해적한테 납치되거나 하는 기사들도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는 무기만 파괴하고 거기에 이제 납치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배에다가 어뢰를 쏘거나 뭔가 공격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 무기는 이제 사용이 어려운데 이런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바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원하는 타겟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있고 옆에 해적이 있는데 해적도 죽이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만 없애거나 무기만 제거를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저 무기 자체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그 미션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빛이 쓰입니다. 올해는 황사가 별로 안 심했는데 그래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뭔가 황사의 원인이 어딘지 진짜 중국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나오는 건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위성 사진이나 이렇게 사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에 우주왕복선이 올라갈 때 제일 처음 올라갈 때부터 레이저를 싣고 올라갔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올라가서 자세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지상으로 레이저를 때리고 다시 반사되거나 스캐터링 된 거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 안에 이제 황사가 어디 정도의 이제 고도의 분포에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 이제 CO2나 아니면 녹스나 뭐 이런 기체들이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쪽에도 이렇게 라이다들이 빛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올라간 이제 우주 탑재체 칼리오비인데요. 한 10와트 정도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가 올라가서 아랫 방향으로 이제 펄스를 계속 때리면서 지표도 이제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있는 기체들도 모니터링하고 구름의 두께 같은 것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미션도 우주 미션 중에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미션인데 레이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괜찮은 레이저만 사도 한 나노미터 정도의 측정 정밀도는 나옵니다. 그 정도의 레이저로 뭐를 할 수 있냐고 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지하수 양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제 나무를 자르게 되면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지하수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나무를 계속 베면서 그 부분들의 산업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지하수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지하수 구멍을 계속 뚫기에는 그러면 여러 군데를 모니터링하기 힘드니까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위성 2개를 띄운 다음에 그 2개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 2개 사이의 거리가 지하수 양 때문에 바뀌는 중력장, 지구 중력장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 지구 중력장의 변화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 사이의 거리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지하수량을 실제 구멍을 뚫지 않고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월부터 이제 월별에서 지하수량 분포고요. 이런 신기한 미션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성에 이제 패스파인더가 예전에 가서 이제 화성에 위성들도 많이 가고 이제 로버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위성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지구로 보내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있는데 이제 사진 한 장 찍으면 용량이 메가바이트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메가바이트를 어떻게 지구까지 보낼 거냐. 그러면 화성이 있고 화성을 도는 위성이 있고 그 화성에 도는 위성에서 지구를 도는 위성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지구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파를 썼어요. 전파를 쓰면 캐리어 프리퀀시가 뭐 수백 메가헤르츠 이렇다고 하면 일단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퍼져가지고 그리고 지구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고 파워도 낮고 이랬는데 지금 빛을 통하게 되면 거의 1초 안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1초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빛을 쓰는 게 파급 효과가 되게 커서 우주 쪽에서 빛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토양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화성까지 가기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토양을 들고 다시 지구까지 오는 거는 에너지도 그렇고 너무 손실이 많아서 힘듭니다. 대신에 화성의 토양을 그냥 볼 수 있는 방법이
레이저를 가져가 가지고 레이저로 화성의 토양을 때립니다. 그러면 화성의 토양이 플라즈마가 바로 바뀌면서 플라즈마의 색상 자체의 정보에 화성의 토양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카메라로 토양 정보의 스펙트럼을 읽은 다음에 그 데이터만 지구로 보내면 이제 화성의 그 토양 분포나 이런 화학적인 구성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이제 개발됐을 것 같지만 사실 나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광통신도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데모가 됐고요. 광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이 거의 한 30개 정도 나왔습니다. 2017년에 나온 노벨 물리학상은 이제 블랙홀끼리 합쳐질 때 생기는 중력장의 변화를 미세하게 읽어가지고 요즘 이제 그 하루에 거의 블랙홀 합쳐지는 걸 되게 자주 실제 여기서는 읽고 있고요. 근데 이전에는 그 관찰이 힘들었는데 이제 미세한 변화를 빛의 간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GPS를 이제 휴대폰에서 쓸 때 이게 GPS 위성입니다. GPS 위성이 지구 주위를 32개가 돌고 있는데 이 32개 중에 4개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리 위치를 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X, Y, Z 좌표하고 그다음 시간을 동시에 알면 그 4개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2개 중에 이제 4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받으면 이제 우리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 전제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의 위치는 누가 잴 거냐? 그래서 이 인공위성 아래에 보면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반사 거울이 달려 있고 지상에서 이 위성까지 레이저를 때리면 반사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반사되고 온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에 빛의 속도만 곱해주면 거리가 재집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 지구 지도에 보면 빨간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레이저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재고 걔를 통계를 내가지고 위치를 밀리미터 1에서 2mm 정도 평균했을 때 노미널 포인트 애큐러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치를 GPS를 기반으로 한 15m 정도 정밀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달에 안 간 거 아니냐 사람이 달에 거울 다 많이 갖다 놔가지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센 레이저가 있으면 달에 때려가지고 직접 거리를 재실 수도 있습니다. 달까지는 조금 더 멀어가지고 거리 측정 정밀도가 센티미터가 나오지만 어쨌든 적정한 레이저만 가지고 계시면 센티미터 정밀도로 달까지의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량 설치하고 할 때도 그 측량사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측량기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레이저 타입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GPS 타입으로 바뀌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다 빛을 이용해서 측정이 됐습니다.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말씀드렸어 가지고 제가 하는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릴 때는 거의 다 꿈이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너무 똑같은 건 싫어가지고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치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법대 가라, 그때는 또 법대 가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법대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과학고 갔다가 과학고 갔는데 선생님이 광학을 너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광학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많이 가르쳤는데 이제 대학 때 오니까 저는 98학번인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 왔는데 광학을 좋아하는데 왠지 물리과 가면 돈 벌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계과를 갔습니다. 기계과에서도 광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그냥 우연히 광학이 좋았는데 그냥 대학 갔다가 뭐 애매하게 그걸 하긴 했지만 기계과 가서도 광학은 계속 하고 싶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광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빛을 소개드렸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광학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는 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빛 중에 되게 짧은 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측정하고 가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일정한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딱 비치면 그냥 빛이 출력이 일정하잖아요. 세기가. 근데 저는 그걸 껐다 켰다 하는 것 중에 얼마나 짧게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냐는 수준을 보면 이제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로 1000조분의 1초 정도로 짧게 빛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레이저를 만들고요. 그렇게 짧은
펄스를 만들면 뭔가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도. 그리고 그 작은 영역 안에다가 에너지를 모으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 맞먹는 에너지가 그 펄스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거는 2005년에 이 두 분이 이제 펜토초 레이저라는 앞에 말씀드렸던 펄스 레이저를 만든 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학회를 갔다 오더니 이 두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 우리도 따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실험실에 살림을 다 털어서 레이저를 2개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또 할 수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또 20년째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우연히 시작되는 것 같고 재밌는 거 하시다 보면 또 누가 뭐를 추천해주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도 다 의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학생분들도 좀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거 하시다가 마음 가는 거 가시다가 이제 적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회로들 만드셨는데 뒤에 저도 이제 회로 만드는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재료를 잘 태우면 재료의 상태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종이 같은 경우도 탄소를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에 볼 수 있는 이제 많은 유기 재료들은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동수체 중에 여러분이 쓰는 연필 심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숯도 탄소인데 탄소 중에 또 그래핀 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래핀이 있습니다. 그래핀은 이제 탄소가 육각형 배열로 이렇게 한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종이도 탄소지만 종이는 부도체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조금 통하지만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숯도 부도체인데 그래핀은 전도체입니다. 같은 탄소인데. 그러니까 레이저로 종이를 잘 태워서 그래핀으로 만들면 종이는 부도체지만 전도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로 저는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가지고 일단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만든 게 좀 문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레이저를 만들었을 때는 레이저 크기가 한 요 스크린만 했었습니다. 스크린만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레이저를 켜면 저녁쯤에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저거 막 오퍼레이션을 열심히 해서 안정화를 하는데 거의 한 8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에 실험을 하려고 하면 교수님께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면 이제 그날은 실험 못하고 집에 가는 날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광섬유 레이저로 바꿨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는 레이저가 다 우리 인터넷 들어오는 그 광회선처럼 그 광섬유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켜면 바로 됩니다. 1년 내내 되고. 그래서 이 광섬유 레이저 만드는 연구를 한참 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로 만들어서 편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싸고 이거 어디다 쓰냐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지상에서는 힘들겠다 해가지고 우주로 보내자. 우리 레이저로 우주로 보내서 우주에서도 잘 동작하면 이제 뭐라고 안 하겠지. 잘 쓸 수 있는 레이저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겠지 해서 그때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는 별로 좋은 기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나로호가 있었는데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2번 만들었다 2번 폭발해가지고 나로호가 3차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은 2개만 만들어놨어요. 설마 2번이나 실패할지 모르고. 그래서 위에 인공위성 2개가 날아갔습니다. 3번째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로켓만 올려도 되지만 국민들이 그러면 왜 로켓만 올리냐 위에 뭐 의미 있는 걸 올려야지 해서 1년 안에 자기 돈으로 아무거나 만들면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년 만에 만들어서 우주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동작하는 최초의 펜토초 레이저고요.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동작시켜 보니까 잘 동작했습니다. 한 우주에서 보통 한 6.5년 정도 동작을 할 것 같고 껍데기만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한 65년 정도도 충분히 동작할 정도로 레이저 자체 기술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쓰는 파장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펜토초 레이저로 열심히 나노 구조체에 때리면 약간 이렇게 번개 맞는 피레침 같은 현상을 통해가지고 짧은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을 한 60나노 밑에 정도까지도 만들어 보고 요즘은 이제 5G 다음에 6G 통신해야 되는데 그 통신 분야의 부품을 평가하는데도 이런 레이저들이 쓰여서 그런 6G 통신 주파수 표준을 테스트하기 위한 광원도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응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원을 만들었으니까 어디 써보지? 반도체 2차 전지, 항공우주 쪽에 써봐야 되겠다고 하고 측정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되게 큰 영역, 킬로미터 영역에서 나노미터 이하의 영역까지 똑같은 레이저들을 다 적용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표준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측정하는 게 무조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역에서는 우주 쪽하고 항공하고 조선 쪽이 좋은 응용 분야입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 이 다윈 스페이스 미션은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행성들을 찾는 미션입니다. 근데 인공위성 커다란 걸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인공위성이 커다라면 발사비도 비싸고 개발 기간도 길게 걸리고 하나 고장나면 다 우주에 올라가서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은 작은 위성을 여러 개 올려서 그 인공위성 사이의 거리만 정확하게 제어를 해주면 큰 위성을 하나 올린 거하고 동등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위성들이 그러면 거리를 잘 재야 되는데 이 거리 요 다윈 미션에서는 거리가 250m고요. 250m인데 측정은 나노미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학생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주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아까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위성까지 거리 지금 밀리미터까지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밀리미터가 제한 걸리는 거는 그 데이터를 받는 포토 디텍터 자체가 조금 느려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펄스가 좁아도 디텍터가 느려서 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다양한 비상호 과학 현상을 잘 이용을 하면 나노미터까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데모를 해야 돼가지고 카이스트 기계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학과에 부탁해가지고 화장실 옆에 이렇게 창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인공위성 연구소까지 왕복 거리를 쟀습니다. 왕복 거리가 1.4km 정도 되는데 물론 공기 유동도 있고 건물도 떨리니까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래도 머리카락보다는 작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움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거울을 나노미터 단위로 떨어주면 그 나노미터 단위로 떨리는 게 다 디텍션이 됩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공기도 없고 진동도 없으니까 이 기술을 우주로 그대로 가져가면 나노미터 정도의 측정 정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빛을 이용한 통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까지는 광섬유 케이블이 잘 들어와서 우린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잘 보지만 인공위성까지는 광섬유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보를 서로 나눌 거냐? 공기를 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기입니다. 공기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빛의 정보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이제 그 스페이스X 뭐 수천 대 올라가고 하지만 고해상도 카메라가 올라가 있고 이미지는 엄청 봤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기에서 그런 정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바람 때문에 틀어지면 얼마나 틀어진지를 잰 다음에 그만큼 반대로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빛을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내고 여러 개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빛하고 갔다 온 빛을 비교를 합니다. 간섭을 시켜서 비교를 하면 공기 중에서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 그만큼을 반대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음향광학 소자 어쿠스토닉 모듈레이터를 써가지고 외란을 반대로 주면 바람을 다 극복해서 위쪽에 가면 깨끗한 신호가 받아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기권 중에 대륙권이 한 1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10km 공기를 통과했을 때 특성이 좋아지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아까 학교 안은 너무 좁아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계족산 꼭대기까지 통신을 해봤습니다. 계족산 꼭대기에 거울을 갖다 놓고 보낸 신호하고 받은 신호랑 보상한 신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잘 복원이 됐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밤에 학생들이 계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울로 실험을 했어야 돼가지고 국토부 허가 받는 것도 조금 어려웠고 학생들이 힘들어해서 요즘은 자동화를 많이 해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통신 신호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 흐트러지는데요. 보상을 하면 다시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펜토초 레이저는 모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통신을 하면 고속 통신이 가능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통신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돼서 그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자 통신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우리 전통적인 암호들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통신의 보안성도 같이 높여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도청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암호는 양자 암호입니다. 더 이상 이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탱글드 포톤을 가지고 통신하는 부분을 QKD라고 하는데 그 공으로 이제 자일링거 교수가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았습니다. 요 자일링거 교수의 제자가 중국 UST로 돌아가가지고
중국에서 양자통신을 위성하고 지상을 하는 거를 이제 한 5년 전 정도에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제일 양자통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 암호통신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개발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양자통신도 어쨌든 빛으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좀 큰 스케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상으로 내려오면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 측정하는 연구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반도체 가로 방향으로도 측정하고 세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솔더 볼들이 이제 수십만 개 있을 때 높이 재는 연구들도 했었었고요. 높이를 재면 한 1.8mm, 사실 산업적인 요구는 한 300 마이크론에서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높이만 재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부분들도 나노미터 이하의 정밀도로 잘 빛을 이용하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것까지 재 수 있냐, 지금은 피코미터 정도 분해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정을 할 때 피코미터면 1000분의 1나노미터입니다. 1000분의 1나노가 진짜 필요하냐, 그러니까 원자의 10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측정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3나노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의 정밀도는 반도체 만드는 것보다는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좋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여기 장비를 보면 가로에 자처럼 생긴 스케일 바가 있는데 요거를 누군가는 측정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금속의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온도를 한 15도 정도 변화를 시켜주면 구멍 사이의 거리가 530나노인데 530나노에 금의 열체 팽창 계수가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고 15도를 곱하면 이 구멍 사이 거리가 한 1.9 옹스트롱 정도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2.9 옹스트롱의 변화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잘 재집니다. 그리고 분해능은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표정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느낌이시긴 하지만 누군가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오늘 실습하셨던 거와 비슷한 아까 그래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은 레이저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료에다 레이저를 때려주면 물질이 빛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면 녹고 액체로 바뀌었다가 기화돼서 베이퍼라이제이션 됐다가 플라즈마 상태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현상들이 피코초 정도에 일어납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초 정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짧은 펄스를 때리면 재료가 바로 그냥 제거가 돼서 주변에 영향을 안 주고 깨끗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들을 막 하다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나무를 태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불로 아니고 레이저로 태우는데 왜 굳이 비싼데 그렇게 태워야 되냐 하면 일렉트로닉스 전자 회로를 만들기 위해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친환경 재료의 이제 5가지 요구 조건인데요. 자연상에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가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반도체 공정은 되게 톡식한 그 화학 물질을 많이 쓰는데 화학 물질을 안 써야 되고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만족시키는 친환경 재료 중에 나무하고 종이, 나뭇잎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자회로를 만들면 친환경이지 않을까. 요즘 E-웨이스트라고 해서 컴퓨터 다 쓰고 나면 버리시잖아요. 그거 버리면 재활용 잘 안 됩니다. 다 칩들 붙어 있는데 분해하고 이런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레이저로 때리면 이렇게 시꺼멓게 타긴 합니다. 근데 그냥 탄 거고 여기는 수치고요. 잘 때리면 그래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화학적인 특성 구조가 이렇게 살아나고 전도도는 그러니까 나무의 레이저 펄스를 2만 개 때리면 나무다가 한 5만 개 때리면 수치로 변합니다. 한 10만 개 때리면 그래핀으로 바뀌어서 전도성이 살아납니다. 화학적이나 이제 열적으로도 한 일주일 넘게 한 1, 2주 정도 나무를 잘 처리해주면 그래핀 덩어리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는 그냥 펄스를 맞으면 뭐 10만 분의 1초 안에 그래핀으로 바뀐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레이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전도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엄청 금속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속의 10분의 1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응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나무를 가지고 회로 만들고 온도 센서 만들고 배터리 만들어 본 부분이고요. 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로 만들고 스위치를 눌러주면 나무로 된 이렇게 회로가 동작을 해서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나뭇잎에다가 만든 그래핀 온도 센서입니다. 여기 히터 위에 올리면 신호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떼면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온도 센서가 대충 하면 다 느리거든요. 상당히 빠른 형태의 온도 센서 이제 뗄 건데 떼면 다시 꽤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레이저만 살짝 그어주면 이제 온도 센서로 쓸 수 있고, 친환경 재료니까 썼다가 그냥 버려도 되는 디스포저블한, 그 다음에 자연에 버리면 썩으니까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또 잘 태운 다음에 중간에 에너지 저장 물질을 넣고 해주면 배터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그로미터를 이렇게 켜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시끄러워가지고 스피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서머 어쿠스틱 웨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나무로 태운 다음에 이렇게 소리 신호를 넣어주면 거기서 이제 소리 재생도 됩니다. 그래서 가전업체에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냉장고 엠블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소리 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관심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직 관심이 없는 기술들이 많지만 그래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집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는 많으니까 집도 태워보자. 그러면 이제 벽에 온도 센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돌 대신에 나무 옆에서 이제 히팅을 해가지고 천장에서도 히팅이 가능하니까 바닥만 따뜻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태우는 것도 만들어보고, 온수도 물도 좀 끓여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온도 잘 올라갑니다. 한 120도까지 올라가는데 나무집을 120도로 하면 불나는 거 아니냐고 다 싫어하셔가지고 한 80도까지만 올리고 테스트 해보고요. 그리고 집에 계속 리모컨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 같은 것도 그냥 소파나 어디 가구 손잡이에다 새기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오븐처럼 만들어 놓고 물을 끓일 수도 있지만 끓이진 않더라도 차만 따뜻하게 데펴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스마트 가구 만드는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태운 부분이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밝기가 조절되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도체지만 탄소니까 잘 탄소만 재배치를 레이저로 해주면 이렇게 스위치로 쓸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마우스 비슷하게 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전극으로 써서 홈페이지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무하고 가구도 태우다가 이제 옷도 태워야 되겠다. 기계원에서 이제 옷을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옷을 태우면 온도 그래핀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래핀 센서도 하고 또 배터리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에 붙이면 이제 목소리를 또 인식하는 센서로도 쓸 수 있거든요. 언제 필요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큰 화재 같은 게 있으면 소방관 분들이 들어가실 때 목소리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마이크 이런 게 있어도 배경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목에다 센서를 붙이면 목에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을 가지고 전자 신호로 바꾼 다음에 휴대폰으로 보내고 다시 이제 그걸 재생을 하면 어떤 소리인지를 이제 배경 소음이 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목에 붙이는 센서나 그다음에 체온을 디텍션하는 센서나 배터리, 그다음에 우리 몸의 움직임을 재는 센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패터닝을 막 하다 보면 표면이 너무 자연 재료가 거칠어요. 나무하고 나뭇잎이. 그래서 산업적인 생산성까지는 좀 안 나오겠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재밌게 쓰고 싶은데 실생활에 가깝게. 그래서 논문을 찾다가 이게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때리면 괜찮겠다. 그래서 나무를 빻아서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잘 태우면 그래핀이 되기도 하고 그라파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핀은 아까 회로 소재로 많이 쓰이고요. 그라파이트는 배터리의 음극재가 그라파이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 음극재만 잘 못합니다. 음극재는 사실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는 탄광에서 캐면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석유화학 재료를 처리해서 이제 주로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라파이트면 레이저로 잘 태우면 되니까 낙엽하고 나뭇잎 빻은 거를 그라파이트로 만들어서 2차 전지에 써보자 해서 또 레이저로 그걸 열심히 후배들이랑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를 태우니까 친환경이 아닌 게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목재 자원이 되게 풍부하고요. 산에다가 나무를 계속 남겨두면 산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목재 중에 한 70% 정도는 제거를 해주는 게 저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하는 의미라 열심히 태우고 있고, 실험실 후배가 회사한다 그래서 지금 회사 만들어서 퀄리티는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용 그래파이트만큼 나오는데 레이저로 태우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연구를 열심히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죄송하고, 내용은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학생들이 다 합니다. 방향 잡고, 저도 실험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빨리 뛰어서 이제 월급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험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준 학생들한테 감사하고요. 내용이 조금 복잡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질문 조금 더 질의응답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무를 레이저로 태우면 예. 나무에는 탄소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 겹으로 된 그래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된 흑연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사실 그래핀은 다음으로 그러면 할게요. 잠깐만요. 그래핀은 한 층이 맞고요. 한 두세 층까지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그래서 그래핀이라고 하면 화학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핀은 한 두 층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건 수백 층, 수천 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그래핀이라고 해서 그래핀이 조각난 것들이 막 쌓여 있는 형태예요. 흑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핀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근데 이름은 붙여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이 없어서 레이저 유도 그래핀이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핀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건 맞습니다. 레이저 그래핀이 있는데 그라파이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절하고 질문들이 엄청 날카롭네요. 그 성질을 바꿀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희는 회사 만들고, 후배 회사 만들고 처음에는 그래핀 만들면 되게 배터리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는 그래파이트가 돼야 되고, 그래핀하고 그래파이트를 만드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직 시뮬레이션도 어렵고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를 때리면 레이저 그 나무가 레이저에 맞으면서 한 1.5 기가파스칼의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고, 온도는 그 근처가 한 3000에서 3500 켈빈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높은 온도거든요. 그 안에서 얘들이 분자 구조가 깨져요. 깨지면서 얘들이 재배치돼서 다시 이렇게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으로 충남대 도움 받아서 시뮬레이션도 열심히 해보고 있고 한데, 저희는 조건은 알아요. 어떻게 레이저를 때리면 그래핀으로 되고 어떻게 되면 그래파이트로 되는지는 아는데 중간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 이 그 원자 배열이 이제 육각도 생기고 오각, 칠각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구조들이 어떨 때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어떨 때 그래파이트가 좀 더 많이 되고 어떨 때 그래핀이 되는지는 메커니즘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고 조건만 합니다.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된다. 좋은 연구 주제인 것 같은데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